야, 이 얌체 같은 년아.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한창이던 거실 한복판. 며느리가 새벽부터 차린 잔치상이 손님들 눈앞에서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위로 쏟아진 갈비찜 국물, 그리고 얼어붙은 20명의 손님들. 친엄마처럼 따랐던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날 밤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노란 봉투. 거기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친딸처럼 사랑받았다고 믿었던 며느리.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8살 한미경입니다. 중견 식품회사 마케팅팀 차장으로 일하면서 7살 아들 준우를 키우는 결혼 10년 차 워킹맘입니다. 26에 엄마를 위암으로 떠나보낸 뒤 친엄마처럼 챙겨주시던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칠순 잔칫날 한 통의 노란 봉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10년간 믿어온 가족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회사에서 마케팅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죠. 미경아, 오늘 저녁에 갈비찜 했는데 준우 데리고 와서 먹고 가라. 저는 회의 자료를 가슴에 안은 채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문자 한 통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팀 이수진 대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차장님, 또 시어머니예요? 저녁도 시댁에서 드시나 봐. 응, 갈비찜 하셨대. 준우 데리러 가는 길에 들렀다 가야지. 진짜 신기해요.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랑 통화만 해도 두통약 드시는데. 이수진 대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작게 미소만 지어 보였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불러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회사 1층 로비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아빠 한재섭 씨에게도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쯤 가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경이냐? 아빠, 무릎은 좀 어때? 약은 잘 드시고 계시지? 약이야 뭐 먹으니까 좀 낫지. 너는 일은 안 바쁘냐? 바빠도 아빠 무릎이 더 걱정이지. 다음 주에 한번 들를게.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미경아. 응, 아빠.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말을 입에 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수술 한번 받으시고 나서 부쩍 약해지신 것 같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어요. 저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걸 보면서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나 시어머니 잘 만나서 친엄마처럼 잘 챙겨주시는데. 걱정 좀 그만해. 그래. 끊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갈 때까지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추운데 빨리 들어와라.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안녕은 무슨 안녕이냐. 매일 보는 사이에. 준우 데리고 손 좀 씻고 와. 거실에는 시아버지께서 안방 문 쪽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5년 전 쓰러지신 뒤로 한쪽 손을 잘 못 쓰시는데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셨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응. 미경이 왔냐? 말씀이 어눌하셔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그 눈빛이 늘 고마웠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갈비찜 냄비를 들고 나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미경아, 거기 앉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무 많이 넣었다. 어머니, 진짜 너무 자주 신세 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신세는 무슨 신세야? 내가 너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니? 친정엄마도 안 계신 애를. 시어머니께서 제 그릇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갈비를 입에 넣다 말고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아, 왜 또 울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맛있어서요. 이그, 별게 다 울려고 한다. 많이 먹어. 옆에서 7살 준우가 갈비를 두 손으로 들고 뜯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고기 양념이 묻은 입으로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 갈비 진짜 맛있어. 준우야, 입 좀 닦고 먹어. 옷에 다 묻겠다. 할머니가 옷 더러워져도 괜찮대. 시어머니께서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다정해 보였는지 저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4살 위인 시누이는 동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 어머, 올케도 와 있었네. 형님, 안녕하세요. 올케, 오늘도 야근 안 했어? 회사 일은 좀 어때? 시누이가 식탁에 앉으면서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살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쁘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가 준우 봐주셔서 살아요. 엄마가 우리 올케는 친딸처럼 챙기잖아. 그치, 엄마. 그럼 친딸이지. 미경이가 나한텐 딸이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누이와 살짝 눈을 맞추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미묘한 시선을 저는 그저 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감이라고만 여겼어요. 저녁상을 다 치우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손뼉을 치셨습니다. 미경아, 그러고 보니까 너희 아버지 칠순이 곧 아니냐? 네, 어머니. 다음 달이에요. 무릎 수술도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뭐 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손에 든 찻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제가 보너스 받은 거랑 적금 깬 거 합쳐서 아버지 일본 온천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어머나, 잘 생각했다. 효도해 드려야지. 시어머니께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도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올케는 진짜 효녀야. 우리 아빠한테도 그렇게 잘하더니. 형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부끄럽기는. 그런 며느리 어디 가서 또 찾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미경아, 이거 받아둬.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여행 보내드릴 때 아버지 용돈 좀 보태드려. 얼마 안 되지만.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안 받을게요. 받아둬. 내가 사돈한테 직접 못 드리니까 네가 대신 전해. 진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 다 가족인데 무슨 부담이야. 저는 결국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물 한 컵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미경아, 그런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너희 시아버지 보험 갱신 기간이 다 됐는데 보험사에서 자꾸 가족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네. 아, 그래요? 가족 거 한 통씩 다 떼야 한다고 그러더라. 너도 한 통만 떼다 줄 수 있겠니? 저는 잠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부탁을 받은 기억이 났어요. 내일 점심시간에 동사무소 들러서 떼어올게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신분증 사본도 한 장 같이 챙겨다 주면 좋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신우이가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슬쩍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엄마, 내 것도 떼야지. 까먹지 마. 알았다. 너는 알아서 떼서 갖고 와. 저는 그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우는 제 손을 잡고 졸린 눈을 비비며 걸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다음에 오면 매실주 한 잔 줄까 물어봤어. 뭐? 너한테? 아니, 엄마한테. 엄마가 피곤해 보인다고. 우리 준우도 다 들었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엄마 자고 갈 때 따라줄 거래. 저는 준우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가슴이 또 한 번 뜨거워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우를 재우고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아빠 일본 여행 예약 화면을 띄워놓고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안 자? 아빠 여행 일정 좀 확인하려고. 자기는 안 자?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려고.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 속 료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무릎 위에 깍지를 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같이 보내드렸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다시 꺼내 만져봤어요. 봉투 안에 지폐 두께가 손끝에 묵직하게 닿는 그 느낌이 어쩐지 가슴 한쪽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그대로 가방 안에 도로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동사무소에 들러 인감증명서 한 통을 떼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한 장 복사기에 올려놓고 깨끗하게 한 장을 뽑아냈죠. 저녁에 시댁 현관 앞에서 그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네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두 손으로 받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이거 하나 떼는 것도 시간 빼서 다녀와야 했지.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만 한 사람이 없어. 정말.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꼭 쥔 채로 안방 쪽으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빠 한재섭 씨가 일본에서 보내온 마지막 사진은 료칸 노천탕 옆에서 단풍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입꼬리만 살짝 올리던 분이 이가 다 보이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두고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갈비찜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준우가 잠옷 차림으로 비틀비틀 걸어 나오더니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 집 가는 거야? 응, 우리 준우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일찍 가야 돼. 좀 더 자고 있어. 엄마는 안 자고 뭐해? 음식 해야지. 손님 많이 오신댔어.
준우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전 부칠 반죽을 휘저었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남편이 부엌으로 나왔어요. 안 자고 새벽부터 뭐해? 음식해야지. 자기는 먼저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는데 굳이. 손님 20명이래. 어머니 혼자 어떻게 다 해? 김성훈 씨는 별 대답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섰어요. 음식을 다 싸서 차에 싣고 시댁 단독주택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윤정숙 씨는 벌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마당까지 나와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빨리 들어와라. 어머니, 한복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그, 늙은이가 한복은 무슨 한복이야. 시어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도 입꼬리가 잔뜩 올라가 계셨습니다. 저는 음식통을 양손에 들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식탁 위로 음식을 하나씩 풀어놓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에 바짝 붙어서서 들여다보셨습니다. 갈비찜 색깔 좀 봐라. 우리 며느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지.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한 거예요. 내가 알려준 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 너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또 만나.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2번 토닥이셨어요. 저는 그 손길에 마음이 풀려 잠시 허리를 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님 내외, 큰고모님,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어르신들까지 거실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정숙 씨는 거실 한가운데 앉으셔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손을 붙잡고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오늘 음식 다 우리 미경이가 한 거야. 새벽 5시부터 일어났대. 어머나, 며느리가 정말 효부네. 내가 그래서 친딸이라고 그러잖아. 친딸이지, 친딸. 큰고모님이 제 손을 잡고 위아래로 흔드셨습니다. 미경이가 그렇게 부지런하다며. 회사도 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다 해? 고모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우리 정숙이가 며느리 복은 진짜 타고났어. 시어머니께서 옆에서 손사래를 치시며 깔깔 웃으셨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빈 그릇을 채우고 막걸리를 따라드리기에 바빴습니다. 시누이도 와서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형님, 이쪽 그릇 좀 옮겨주실래요? 응? 아, 응. 잠깐만. 시누이가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윤정숙 씨 쪽을 한번 흘끔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눈빛이 오갔는데 저는 그저 일손이 모자라 정신이 없었기에 그냥 지나쳤어요.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을 때 옆집 아주머니 한 분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숙이 늦어서 미안해. 어서 와요, 형님. 여기 앉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자리에 앉으시면서 음식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미경이가 한 거야? 네, 새벽부터요. 많이 드세요. 미경이는 진짜 효녀야. 시댁에도 잘하고 친정에도 잘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갈비찜 한 점을 들어 입에 넣으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경이가 이번에 친정아버님 일본 온천 여행도 보내드렸다며. 순간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려다가 발이 멈췄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윤정숙 씨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칠순이라고 일본까지 보내드렸다지 뭐야. 우리 동네에 이런 효녀가 또 어디 있어. 아,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웃고 있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빈 그릇을 양손에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경아, 내 어머니, 이리 와봐라.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묵직한 그 목소리에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내 아빠 일본 여행 보내드렸다고? 내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들었던 게 그거였어? 내 어머니. 보너스랑 적금 깬 거 합쳐서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음식을 들던 손을 멈추고 윤정숙 씨를 쳐다봤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자랑이라도 한 번 더 하시려나 싶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식탁 한쪽 모서리를 양손으로 움켜쥐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얌체 같은 년.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그대로 들어 올려 옆으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갈비찜 국물이 거실 바닥에 쏟아지고 떡 접시가 산산조각 나면서 깨진 그릇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큰 고모님이 손에 든 막걸리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윤정숙 씨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인연이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야.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 시아버지 칠순에 친정 자랑을 해? 친정 자랑을 해. 시어머니께서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한복 저고리가 흐트러질 정도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황급히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드셨습니다. 정수가 왜 이래? 미경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님은 빠지세요. 우리 집 일이에요. 무슨 우리 집 일이야. 잔치상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께서 옆집 아주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셨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무릎 옆에 흩어져 있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때 안방에서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아, 인연이 시댁은 안중에도 없고 친정만 챙긴다. 엄마, 일단 좀 진정해. 남편이 윤정숙 씨의 어깨를 잡는 신용만 하더니 저를 내려다봤어요. 미경아, 일어나. 엄마 앞에서 좀 가만히 있지 그랬어. 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해? 엄마가 화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김성훈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눈이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윤정숙 씨 쪽으로만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신우이가 입을 가린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갈게. 정숙이 다음에 봐. 큰 고모님이 작은 아버님 등을 떠밀며 황급히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만이 마지막까지 거실에 남아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미경아, 내 아주머니. 옆집 아주머니가 허리를 굽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알겠지? 네. 내 말 잘 들어도.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옆집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어 번 더 토닥이시고는 천천히 현관을 나가셨어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거실에는 깨진 그릇과 쏟아진 음식, 그리고 저와 시댁 식구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방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엄마, 어디가? 방에 들어간다. 머리 아파. 시어머니께서 안방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곧이어 안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김성훈 씨는 안방 문 앞에서 잠시 서성거리더니 거실 소파로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이거 좀 같이 치워. 엄마부터 좀 달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다 엎으셨는데 누가 치우라고. 미경아, 너도 좀 진정해.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거실 베란다 쪽으로 나가버렸어요. 신우이도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한가운데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줍기 시작했어요. 손끝에 자그마한 사기 조각이 박혔는데 피가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핏방울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행주로 닦아냈어요. 2시간 동안 거실을 혼자 치웠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마룻바닥 틈새로 스며들어서 아무리 닦아도 자국이 남았어요. 치우는 내내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에서 내려 현관 앞으로 걸어가는데 우편함에 노란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준우를 한 손으로 안은 채 다른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발신처 자리에 5호저축은행 채권관리팀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한미경,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든 손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평생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준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가자. 추워. 응, 우리 준우. 들어가자. 저는 봉투를 가방 안쪽에 집어넣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가방 속 봉투의 무게가 묘하게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를 씻겨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동안 가방 안의 봉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우가 잠들 때까지 머리맡에 앉아 등을 토닥이는데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어요. 준우가 새근새근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를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가위로 윗부분을 잘랐어요. 안에서 종이가 2장 나왔습니다. 종이를 펼치는데 손이 떨려서 한번 떨어뜨렸어요. 다시 주워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채무자 한미경, 대출원금 8,500만 원, 연체기간 3개월. 저는 그 글자들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글자가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자꾸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종이는 그대로였습니다. 8,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화면이었어요. 본인 인증을 마치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져 2번이나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리는데 5초가 걸렸어요. 그 5초가 평생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5호저축은행 8,500만 원, AA캐피탈 6천만 원, 비비카드 카드론 4천만 원, CC저축은행 5천만 원. 그 아래로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양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가슴 한복판이 누가 손으로 꽉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대출 실행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작년 3월 15일, 작년 6월 22일, 작년 9월 8일, 올해 1월 11일.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 앞으로 다가갔어요. 작년 3월 15일. 그날을 떠올리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야근하고 시댁에서 자고 온 다음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실주 한 잔 따라주시면서 푹 자고 가라고 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6월 22일도 마찬가지였어요. 9월 8일도 올해 1월 11일도 전부 시댁에서 자고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달력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카페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경아, 안 자고 뭐해?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다가오다가 식탁 위 노란 봉투를 보고 멈췄어요. 봉투를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얼굴색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야? 자기가 와서 봐. 저는 카페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이 식탁으로 다가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읽는 김성훈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기, 이거 알고 있었어? 미경아, 이게 뭔데? 내가 묻고 있잖아. 알고 있었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처음 봐. 남편이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데 종이가 살짝 구겨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고 신용정보 화면을 김성훈 씨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봐. 미경아, 2억 8천만 원이야. 자기 알고 있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처음 본다고.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들킨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나 똑바로 봐. 미경아, 일단 좀 진정해. 진정하라고? 진정? 내일 아침에 차분히 얘기하자. 응? 자기 지금 어디가? 남편이 천천히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식탁 의자를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한 거지. 미경아, 제발. 어머니가 했냐고 묻고 있잖아. 남편이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천장의 등이 유난히 노랗게 보였어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통신사 본인 인증 기록을 조회하는 화면을 띄웠어요. 지난 2년치를 천천히 내려가며 시간대를 살폈습니다. 작년 3월 15일 새벽 2시 17분. 본인 인증한 건 작년 6월 22일 새벽 1시 48분. 본인 인증한 건 화면을 내릴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전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전부 제가 시댁에서 자고 온 날들이었어요. 23번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확히 23번.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양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따라주시던 매실주. 다음 날 아침이면 머리가 묵직하고 입안이 마르던 그 감각. 거실 충전기에 꽂혀 있던 휴대폰이 어쩐지 자고 일어나면 위치가 살짝 달랐던 일. 전부 한 장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막았는데 정작 새어나온 건 눈물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노트북 키보드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키보드를 닦았습니다. 준우가 깰까봐 숨소리도 죽이고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고무장갑을 끼워주시던 김장날. 피곤하지 푹 자라며 매실주를 따라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친엄마처럼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매실주 잔을 들고 웃으시던 윤정숙 씨의 얼굴이 지금 와서 떠올리니 어딘가 묘했어요. 제가 잔을 다 비울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던 그 눈빛도요. 새벽 4시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소파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캄캄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오늘 낮에 제 어깨를 토닥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천천히 머리를 들었습니다. 울고 주저앉아 있으면 시어머니께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명의로 또 다른 대출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벽시계가 새벽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한 사람씩 내려갔어요. 박세영,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에 법대를 따로 다니더니 변호사가 된 친구였어요. 작년에 한 번 만났을 때 강남에서 법무법인을 차렸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박세영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어요.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문자만 먼저 보내기로 했어요. 세영아, 나 미경이. 급한 일이 생겼어. 아침에 전화해도 될까? 문자를 보내놓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다시 거실 소파로 돌아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아침 6시 30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세영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영아. 미경아, 너 무슨 일이야? 새벽에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 세영의 목소리가 잠긴 듯 하면서도 또렷했어요. 저는 입을 열려는데 목이 막혀서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미경아, 천천히 말해. 무슨 일인지. 세영아, 나 좀 살려줘. 무슨 소리야? 어디 다쳤어? 다친 게 아니라 나 명의로 빚이 2억이 넘어. 내가 안 빌렸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세영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길지 않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아, 일단 진정하고. 누가 한 것 같아? 시어머니. 시어머니인 것 같아, 세영아. 증거 자료 같은 거 있어? 채권 통보 받았고, 신용정보 조회했어. 대출 시점이 다 시댁에서 자고 온 날들이야. 미경아. 응. 오전 10시까지 우리 사무실로 와. 강남이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세영아, 이게. 미경아, 잘 들어. 이거 가족 사이의 다툼이 아니야. 너 지금 범죄 피해자야. 세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세영아, 나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알겠지? 응, 알겠어. 올 때 채권 통보 봉투랑 신용정보 조회한 화면 다 캡처해서 와. 알겠어. 미경아, 한 가지만 더. 응. 오늘부터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절대 표내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돼. 왜? 네가 아는 거 들키는 순간 저쪽에서 증거 다 없앨 거야. 알겠지? 알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거실 창문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남편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닫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작게 입꼬리를 올려봤어요. 평소처럼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윤정숙 씨 앞에서 지을 표정을 미리 만들어둬야 했어요. 거울 속에 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 곧 익숙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강남의 법무법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12층에 내리니 유리문 너머로 박세영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경아, 어서 와. 세영아. 박세영이 제 어깨를 살짝 안아주고는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마주 앉자 박세영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놨어요. 일단 차 한 모금 마셔. 손 떨고 있잖아. 세영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가져온 자료부터 보자. 저는 가방에서 채권 통보서와 어젯밤 캡처해 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박세영이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들여다보는 박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경아. 응. 이거 진짜 심각하다. 세영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돈 내가 다 갚아야 돼? 미경아, 잘 들어. 박세영이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너 이 돈 한 푼도 안 갚아. 진짜? 진짜. 이건 명예도용이야. 사문서 위조의 사기야. 근데 시어머니잖아. 가족인데. 미경아, 그게 함정이야. 가족이라고 봐주는 법 없어. 박세영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놨습니다. 이거 작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야. 이게 뭔데?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했으면 그 대출 자체가 무효라는 거야. 박세영이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무효라는 게 무슨 뜻이야? 네가 안 빌린 거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다는 뜻이야. 진짜로? 진짜로.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세영아,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돼? 형사처벌 받아. 가족이어도? 가족이어도. 사기죄랑 사문서 위조는 가족이라고 봐주는 조항이 적용 안 돼. 박세영의 말투가 단호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데도 손끝이 자꾸만 차가워졌어요. 세영아, 사실 나 시어머니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아. 미경아, 그냥 돈만 무효로 만들고 조용히 정리하면 안 될까? 박세영이 노트북을 덮고 의자를 제 쪽으로 돌렸어요. 미경아, 내 말 잘 들어. 응. 네가 지금 마음 약하게 먹으면 저쪽에서 또 한다. 또. 무조건 또 해. 왜? 한 번 성공했잖아. 들켰는데도 네가 봐줬다? 그러면 저쪽은 학습해. 박세영이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미경아, 너 시댁에서 자고 온 날이 23번이라고 했지. 응. 그게 2년이야. 2년 동안 23번이면 한 달에 한 번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너를 재우고 명예 도용한 사람이야. 그게 시어머니야. 저는 찻잔을 꼭 쥔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박세영의 말이 가슴 한복판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응. 이번에 들킨 게 이 정도지. 앞으로 못 들키면 얼마까지 갈지 몰라. 4명의 도용이 끝이라는 보장도 없어. 시어머니가 한 달 뒤에 또 어떤 핑계로 너한테 인감증명서 떼달라고 할지 모른다고. 세영아. 응. 내가 약해지면 우리 준우 인생까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박세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아,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식탁 위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시댁에서 할머니 무릎에 앉아 갈비를 뜯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다정해 보였던 윤정숙 씨의 손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세영아. 응. 나 할게. 뭐를? 고소. 다 할게. 빠짐없이 다. 박세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결심했어, 미경아. 세영아,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줄게. 박세영이 노트북을 다시 열고 새 문서를 띄웠습니다. 첫째, 5군데 금융사에 다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나 빚 없다는 통보야. 응. 둘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명예 도용 고소 접수. 응. 셋째, 시댁 식구들 대화 녹음. 녹음? 그래. 증거가 있어야 돼. 네가 몰래 녹음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어. 넷째는? 넷째, 시어머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도박이든 사채든 뭔가 있을 거야. 다섯째는? 다섯째, 공범 찾기. 시어머니 혼자 했을 리 없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박세영이 한 줄씩 깔끔하게 정리하는 글자들을 따라가는데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세영아, 녹음은 어떻게 해? 초소형 녹음기 인터넷으로 사. 펜처럼 생긴 거, 시계처럼 생긴 거 있어. 알겠어. 한 가지 더. 응. 음료 검사지도 사. 검사지? 수면 성분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종이야. 약국에서 안 팔아. 인터넷으로 사. 저는 박세영을 쳐다봤어요. 세영아, 그러니까 매실주에 뭐가 들어있었을 거라는 거야? 미경아,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본인 인증이 들어갔어. 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네가 그냥 잠든 것 같아?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매실주 잔을 따라주시던 윤정숙 씨의 손이 떠올랐어요. 피곤할 텐데 한 잔 마시고 푹 자라.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매번 잔이 비워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세영아. 응. 녹음기랑 검사지 오늘 바로 주문할게. 내일 새벽 배송으로 받아. 토요일에 시댁 가서 자고 와야 결정적 증거 잡혀.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패턴이라고 했지. 마지막 대출이 한 달 전이면 이번 주에 또 한다는 거야. 저는 박세영의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 또 한 번의 명예 도용이 이미 시댁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영아, 회사는 어떻게 해? 긴급 휴가네. 아빠 응급 상황이라고 하면 돼. 알겠어. 미경아, 한 가지 약속해. 응. 오늘부터 시댁 사람들 앞에서 절대 표 내지 마.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어. 할 수 있을까? 해야 돼. 너 아니면 누가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미경아. 응. 너 약한 사람 아니야. 잊지 마. 저는 박세영을 올려다봤어요. 대학 때 같이 도서관에서 라면 먹으며 공부하던 그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고마워, 세영아. 고맙긴. 이건 내일이야. 법무법인을 나와서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팀장 자리로 가서 5일 긴급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한 차장, 무슨 일이야? 팀장님, 아빠가 갑자기 안 좋으셔서요. 그래, 큰일이야? 병원은 어디야? 네, 일단은 곁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팀장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어요. 한 차장 평소에 일 잘하니까 이번엔 그냥 갔다 와. 다음 주에 봐.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사 1층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2개를 카트에 담았어요. 펜 모양 카메라 하나도 함께 담았습니다. 음료 검사지도 2장 검색해서 새벽 배송으로 받기로 했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어제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을 차려놓고 김성훈 씨를 불렀어요. 자기, 저녁 먹자. 그래. 남편이 식탁에 앉으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와 똑같이 웃어 보였어요. 어제 일은 좀 잊자. 어머니도 연세 있으시니까. 미경아. 왜? 진짜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인데.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평소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미경아, 그 봉투 말이야. 어제 그거. 그거? 카드사 광고 우편물이더라. 카드사 광고. 응, 별거 아니었어. 그냥 깜짝 놀랐던 거지. 김성훈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어졌어요.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미경아, 너 진짜 마음 약하다. 그깟 광고 우편물에 그렇게 놀라고. 그러게. 나 진짜 겁이 많지. 저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김성훈 씨 그릇에 덜어주는데 남편이 식사 도중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은 채로 안방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문틈 사이로 김성훈 씨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식탁에 내려놨어요. 엄마, 미경이 모르는 것 같아. 카드사 광고 우편물이래. 응. 엄마 안심해.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저는 입안에 머물던 된장찌개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화분 뒤에 미리 끼워둔 작은 녹음기를 손끝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박세영이 사라고 한 그 녹음기가 오후에 막 도착해서 식사 전에 시험 삼아 화분 뒤에 놔둔 참이었어요. 빨간 불빛이 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김성훈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미경이가 준우 데리고 자고 간대. 응, 그날 하면 돼. 알겠지?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화분 뒤에 작은 빨간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불빛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제야 분명히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댁 번호를 누르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경아.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일부러 더 작고 가라앉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화내실 만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께서 잠시 침묵하셨어요. 저는 그 침묵 동안 한 손으로 거실 화분 뒤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또렷하게 켜져 있었어요. 미경아,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렸구나. 네, 어머니. 내가 어제 좀 심했다. 손님들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 며느리가 그런 마음이라야지.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처음보다 한결 풀어졌어요. 저는 입꼬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준우 데리고 잠깐 들를게요. 오늘? 네, 화과자 한 상자 사들고 갈게요. 아버님도 뵙고 싶고요. 그래라. 와라. 어머니, 그리고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준우 데리고 자고 갈게요. 영감님 병원도 같이 가드려야죠.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께서 살짝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 와라. 우리 며느리가 와야지. 네, 어머니.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손바닥에 땀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에서 단정한 카디건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준우의 손을 잡고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다른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화과자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라.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뭘 이런 걸 또 사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화과자 상자를 받아 드시면서 제 얼굴을 한번 살피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박세영이 사라고 한 시계형 녹음기가 채워져 있었어요.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께서 안방 입구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미경이 왔구나.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살짝 만져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분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게 손끝의 떨림에서 느껴졌어요. 준우가 거실 한쪽 장난감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부엌일을 거들려고 했어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됐어. 너 좀 앉아 있어. 제가 과일이라도 깎을게요. 내가 깎을 테니까 너는 거실에 좀 앉아. 시어머니께서 부엌 쪽으로 저를 들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살짝 물러서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거실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시선은 장식장 쪽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거실 장식장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살짝 여시는 게 보였어요.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에 쥐고는 황급히 안방 쪽으로 옮기시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저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뒀습니다. 장식장 세 번째 서랍.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옳게 와 있었네. 형님, 안녕하세요. 어머, 화과자네. 올케는 진짜 손이 크다니까. 신우이가 거실 소파에 제 옆에 앉으면서 제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는 신우이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형님, 어제는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올케, 어머니 마음 너무 두지 마. 어머니가 워낙 정 많으신 분이라 서운하셨던 거지. 네, 형님. 저도 어머니께 사과드렸어요. 그래. 잘했어.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부엌 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냈어요. 시어머니께서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오시는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저는 그 짧은 시선 교환을 놓치지 않고 봤습니다. 미경아, 사과 좀 먹어라. 네,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어제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다 잊었어요.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셔서 제 등을 토닥이시는데 그 손길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어제까지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그 손길이 오늘은 어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일부러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로 다시 거실 쪽으로 돌아 나왔어요. 거실로 향하는 복도 한가운데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 쪽에서 신우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이야? 응, 미경이가 자고 간다고 했어. 장 실장한테 연락은 이따 저녁에 할 거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 달까지 입금 안 하면 윗선에서 직접 온대. 알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복도 벽에 등을 살짝 기댔습니다. 손목에 시계형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살짝 내면서 거실로 돌아갔어요. 윤정숙 씨와 신우이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황급히 자세를 바꾸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슬슬 가볼게요. 벌써? 네, 준우 저녁 먹여야 해서요.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와라. 토요일에. 시어머니께서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어제 일은 다 잊자. 네,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니. 네, 어머니.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시댁 마당을 빠져나왔어요. 대문 밖으로 한 발 나서는 순간 등 뒤로 가볍게 한기가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박세영에게 전송했어요. 20분쯤 뒤 박세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경아. 세영아. 파일 들었어. 빨간 표시에서 다시 보내줄게. 뭐가 들어있었어? 신우이가 장 실장 얘기하더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장 실장? 공범이야. 신우이 회사 통해서 알게 된 사채 브로커 같아.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박세영이 보내온 파일이 다시 도착해 있었습니다. 빨간 표시 부분을 다시 들었어요. 신우이의 낮은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장 실장한테 연락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그 부분을 3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세영을 만났습니다. 박세영이 가방에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놨어요. 이거 뭐야? 흥신소에 의뢰한 결과 보고서. 흥신소? 합법적인 데야. 너희 신우이가 일하는 데가 동네 등록 대부업체야. 등록 대부업체? 등록은 됐는데 음성적으로 사채 브로커들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박세영이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면서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장 실장이라는 사람, 50대 남자. 신우이가 일하는 데랑 연결되어 있어. 세영아. 응. 그러면 신우이가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공범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살갑게 굴던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옳게, 옳게 하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른 의미로 다시 들렸습니다. 세영아, 토요일에 뭘 해야 돼? 3가지야. 응. 첫째, 매실주에 수면 성분 들어있는지 검사지로 확인. 응. 둘째, 잠든 척하면서 새벽에 무슨 일 벌어지는지 영상으로 찍기. 응. 셋째, 장식장 3번째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
사진으로 남기기. 저는 박세영의 말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세영아, 만약에 매실주에 진짜 뭐가 들어있으면 한 모금도 마시지 마. 마시는 척만 해. 알겠어. 미경아, 또 한 가지. 응. 그 집 음식 아무것도 먹지 마. 음식도? 매실주에 넣을 수 있으면 음식에도 넣을 수 있어. 저는 박세영을 쳐다봤어요. 박세영의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세영아. 응. 나 사실 어제 시댁에서 사과 한 조각 먹었어. 미경아.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엔 안 넣었을 거야. 토요일에 한 번에 하려고.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어요. 찻잔이 따뜻했지만 손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세영아, 나 무서워. 무서워해도 돼. 근데 가야 돼. 응. 미경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토요일에 시댁 근처에서 대기할 거야. 차 안에서. 진짜? 진짜.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들어갈게. 저는 박세영을 한참 쳐다봤어요. 대학 때 같이 도서관에서 라면 먹던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되어서 제 옆에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세영아, 고마워. 미경아, 한 번만 더 말할게. 응. 너 약한 사람 아니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는데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챙길 물건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가방 안쪽 천에 펜 모양 카메라를 단단히 부착했습니다. 손목에는 시계형 녹음기를 채웠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음료 검사지 2장을 종이에 싸서 넣었습니다. 박세영이 알려준 사용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었어요. 음료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30초 안에 색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수면 성분이 들어있으면 보라색, 깨끗하면 노란색.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어요. 거실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내일 시어머니 앞에서 지을 표정을 거울에 비추어 봤어요. 평소처럼 친근하게 웃는 표정, 매실주를 받아드는 며느리의 자연스러운 미소. 거울 속에 저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앉아? 이제 잘 거야. 우리 준우, 내일 할머니 집 가는 거 알지? 응. 가서 자고 와? 응. 우리 준우 잘 잘 수 있지? 엄마는 옆에 있을 거지? 엄마는 옆방에 있을 거야. 우리 준우 자는 거 다 보고 있을 거야. 저는 준우를 안아 올려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준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준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매실주 또 따라줄까?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매실주 얘기 또 했어? 응. 엄마 오면 한 잔 따라준다고 했어. 그래. 저는 준우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내일은 그거 안 마실 거야. 왜? 엄마 술 안 좋아하잖아. 근데 할머니 집에서는 마셨잖아. 응. 근데 내일은 안 마실 거야.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을 감았어요. 저는 준우가 잠들 때까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내일 새벽 시댁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또 그려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다른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벨을 누르기 전에 가방끈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쪽 카메라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저녁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시어머니께서 평소보다 더 화사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거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그리고 식탁 한쪽에 작은 술병과 잔이 미리 놓여 있었어요. 잔에는 이미 매실주가 따라져 있었습니다. 제자리 앞에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우리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형님은요? 성인은 좀 이따 올 거야. 일 끝나고 온다더라. 저는 식탁에 앉으면서 매실주 잔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투명한 갈색 액체가 잔 안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한 잔 마셔라. 어머니, 저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속이 안 좋아? 그러면 더 마셔야지. 매실이 위에 좋단다. 네, 어머니. 천천히 마실게요. 시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갈비찜을 제 그릇에 올려주셨어요. 저는 갈비를 한 점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박세영이 떠올랐어요. 음식은 오늘 안 넣었을 거다. 매실주에 한 번에 하려고 할 거다. 저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윤정숙 씨의 표정을 살폈어요. 윤정숙 씨는 제가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매실주 잔만 흘끔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요? 이미 저녁 드셨다. 안방에서 쉬고 계셔. 준우야, 너도 갈비 먹어. 준우가 식탁에 앉아서 갈비 한 점을 손으로 들고 뜯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실주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윤정숙 씨의 시선이 잔으로 따라왔어요. 저는 입술 끝에만 잔을 살짝 대고 다시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매실주가 정말 향이 좋네요. 그치? 내가 작년에 담근 거다. 한 모금에 다 마시기는 아까워서 천천히 마실게요. 그래, 그래. 천천히 마셔라.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식사를 이어가는 척하면서 매실주 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라.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검사지 한 장을 꺼내 손바닥에 숨겼습니다. 매실주 잔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가방을 어깨에 맸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린 뒤 그 위에 검사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매실주를 검사지 가운데에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투명한 노란색 종이에 갈색 액체가 스며들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0초, 20초, 종이의 가운데 부분이 천천히 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연한 분홍빛이 돌더니 보라색으로 짙어졌습니다. 선명한 보라색이었어요. 저는 검사지를 두 손으로 잡은 채로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걸 억지로 누르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검사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찍었어요. 매실주 잔을 변기에 살짝 흘려 양을 줄이고 검사지는 둘둘 말아 가방 안쪽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살짝 풀린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 매실주가 좀 샜나 봐요. 졸음이 와요. 그치, 우리 매실주가 도수가 좀 있다. 좀 누워도 될까요? 그래, 누워라. 작은 방에 이불 펴놨다.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 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준우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이불이 두 채 펴져 있었어요. 준우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졸려하던 참이라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위에 모로 누워서 가방을 머리맡에 놨어요. 가방 안쪽의 카메라 위치를 손끝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문 쪽으로 렌즈가 향해 있는지 2번 만져봤어요. 방문은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거실이 정면으로 보이는 각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코를 살짝 골며 잠든 척 연기를 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잠시 후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발걸음 소리. 저는 호흡을 길게 가다듬으며 시간을 셌어요. 벽시계가 밤 10시를 알렸습니다. 11시, 자정, 새벽 1시, 집안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새벽 1시 30분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호흡만 길게 유지했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거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작은 방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저는 코를 작게 골며 자고 있는 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10초쯤 그 자리에 멈춰 계시더니 다시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살짝 눈꺼풀을 들어 올렸어요. 방문 틈새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 장식장 앞에 서 계셨어요. 3번째 서랍을 천천히 여시는 모습이 카메라 렌즈 안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서랍 안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 뚜껑을 여시더니 안에서 종이 여러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저는 호흡을 죽이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다가오시더니 작은 방 문 앞에 다시 한번 서셨습니다. 미경아.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코를 살짝 골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오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완전히 감고 호흡을 더 깊게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머리맡에 놓인 제 휴대폰을 집어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의 손등을 살며시 들어 올리시는 손길이 닿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휴대폰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대시는 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잠금이 풀린 거예요. 저는 손가락에 힘을 빼고 그대로 잠든 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휴대폰을 들고 방을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식탁 의자가 끌리는 소리, 휴대폰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 저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가방 안쪽 카메라는 계속 작동 중이었어요. 새벽 1시 50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왔는가?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네, 사모님. 준비 다 됐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50대쯤으로 들리는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신우이였습니다. 장 실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지요. 세 사람이 거실 식탁에 앉는 기척이 들렸어요. 장 실장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블릿 같은 기기를 식탁에 올려놓는 소리였어요. 저는 가방 안쪽 카메라 각도를 살짝 조정하기 위해 몸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거실 식탁이 정확히 카메라 화각 안에 들어오도록 가방 위치를 미세하게 옮겼어요. 본인 사진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종이 한 장을 장 실장에게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 실장이 태블릿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영상은 합성 잘 됐어요. 작년 사진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얼마짜린가? 3천만 원이요. 자동심사 통과되면 월요일 아침에 입금돼요. 인증번호는 휴대폰으로 올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휴대폰을 식탁 가운데 놨습니다. 저는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면서
가방 안쪽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했어요. 영상도 음성도 전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왔다. 1번이 2475다. 네, 입력했어요. 장 실장이 태블릿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신우이가 작은 방 쪽으로 슬쩍 시선을 보내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가장했습니다. 옳게 진짜 깊이 잠들었네. 엄마가 따라준 매실주를 한 잔도 안 남기고 다 비웠더라.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매실주는 변기 속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끝나고 진짜 그만해야 돼. 알았다,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장 실장님이 이러다 우리 다 잡혀가요. 잡히긴 뭘 잡혀? 며느리가 모르는데. 시어머니께서 콧방귀를 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손목의 녹음기에 또렷이 담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장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끝났어요. 월요일 아침에 입금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리죠. 수고했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래, 마지막이야. 장 실장이 현관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숙 씨와 신우이가 식탁 위 종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어디다 둘 거야? 장식장에 다시 넣어둘 거야. 미경이가 거기까지 뒤질 일이 없잖아. 엄마, 그래도 이건 좀 위험해. 걱정 말아라. 일정표는 내가 따로 관리한다. 시어머니께서 종이들을 철제 상자에 넣고 장식장 3번째 서랍에 다시 집어넣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누운 채로 3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우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발끝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식장 3번째 서랍 앞에 섰어요.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철제 상자가 안쪽 깊숙이 들어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가득했어요. 제 인감증명서 사본이 7장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도 5장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종이. 시어머니께서 직접 손글씨로 쓰신 일정표였습니다. 종이 맨 아래쪽에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12월 27일 3천만, 1월 15일 5천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획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종이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어요. 인감증명서 7장, 신분증 사본 5장, 일정표 1장.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찍고 저는 종이들을 원래 순서대로 철제 상자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상자 뚜껑을 닫고 장식장 3번째 서랍에 그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어찌나 작던지 제 숨소리보다도 작았어요.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 저장 공간에 모두 백업했습니다. 업로드가 끝나는데 5분이 걸렸어요. 새벽 4시. 저는 박세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찍었어. 매실주에서 수면 성분 검출됐어.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지금부터 그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 월요일 아침 10시 강남경찰서로 와.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천천히 자리에 누웠어요. 옆에서 잠든 준우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준우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 너머 안방에서는 윤정숙 씨와 신우이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침상을 차려주실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든 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눈을 감았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앞에 박세영과 함께 섰습니다. 박세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미경아, 들어가자. 세영아, 손이 또 떨려. 이제 끝내러 가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이버수사대 담당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박세영 변호사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님. 이쪽이 피해자 한미경 씨입니다. 저는 형사 앞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형사님, 여기 영상이랑 음성 파일, 사진 다 들어있어요. 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저는 형사 앞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풀어놨습니다. 채권 통보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신용정보 조회, 매실주 검사, 새벽 거실의 광경까지요.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 시어머니께서 장식장 3번째 서랍을 여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형사가 영상을 5분쯤 보더니 마우스를 멈췄어요. 한미경 씨. 네, 형사님. 이 정도 증거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진짜요? 네. 박세영 변호사님이 고소장 작성해 오셨죠? 네, 형사님. 사문서 위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영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어요. 형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의자가 3명이네요. 시어머니, 신우이, 장 실장. 네, 맞습니다. 오늘 중으로 영장 신청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이요? 네, 한미경 씨. 수요일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는 절대 시댁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형사님.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로 형사를 쳐다봤어요. 진짜로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박세영의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군데 금융사에 보내는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박세영이 한 장씩 검토해서 발송 도장을 찍어줬어요. 목요일 오후에 아빠 한재섭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빠, 내일 아침에 잠깐 들를게. 무슨 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 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짧고 묵직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의 작은 철물점 한쪽에 딸린 방에서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가 따라주신 보리차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말해라.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줘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버지의 눈이 저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시어머니가요. 응.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2억 8천만 원을 빌리셨어요.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식탁 위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식탁 위로 쏟아지면서 종이 위로 번졌어요. 아버지는 쏟아진 찬물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미경아. 네, 아빠. 한 번 더 말해봐라.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돈을 빌리셨어요. 2년 동안 23번이요. 2년.
아빠 매실주에 수면제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제가 자는 동안에 빌리셨대요. 아버지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쏟아진 찬물이 식탁 가장자리로 흘러서 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경찰에 신고했어요. 변호사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아빠, 괜찮아요. 다 잘 해결될 거예요.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방 한쪽 벽에 걸린 외출복 점퍼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빠, 어디가? 아빠, 미경아, 너는 집에 가 있어라. 아빠, 어디 가시려고? 걱정 마라. 아빠가 좀 다녀올 때가 있다. 아버지가 차키를 손에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점퍼 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빠,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요. 미경아. 아빠, 제발. 아버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어요.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눈이 그날따라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아빠는 평생 사돈댁한테 패 끼칠까봐 조심하고 살았다. 아빠, 근데 그쪽이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냐? 아빠가 한마디는 해야겠다. 저는 아버지의 점퍼 자락을 놓지 않았어요. 아빠,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뭐냐? 경찰이 곧 움직일 거예요. 아빠가 직접 가셔서 일 더 키우면 안 돼요. 형사님이 수요일에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손에 든 차 키가 짤그랑 소리를 냈어요. 수요일? 네, 수요일이요. 아빠, 알았다. 아버지가 천천히 점퍼를 벗어서 다시 벽에 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거칠게만 느껴졌던 그 손이 그날따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박세영의 차 안에 앉아 시댁 골목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어요. 박세영이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경아, 천천히 가자. 응, 세영아.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게 보였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마당 앞에 서서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네, 아주머니. 네가 결국 해냈구나. 옆집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하니 형사들이 마당 안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께서 형사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아. 내가 뭘 잘못했냐? 시어머니께서 마당 한가운데서 발을 굴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한 게 죄야. 죄냐고. 형사 중 한 명이 차분하게 윤정숙 씨를 경찰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윤정숙 씨, 일단 서로 가시지요. 내가 왜 가? 내 집인데 왜 가? 시어머니께서 마당에서 저를 발견하셨어요. 순간 윤정숙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경아, 미경이 너 2년이 시어미를 신고했냐? 저는 아빠의 등 뒤에 한 발 물러서서 윤정숙 씨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미경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친엄마처럼 너를 챙겼는데. 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경찰차에 실리는 동안 다른 형사들이 거실에서 신우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옳게,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잘못했어. 옳게, 진짜 한 번만.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신우이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평소에 옳게 하던 그 살가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침 시댁 안에 들렀던 장 실장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마당 한쪽에서 형사가 장식장에서 압수한 철제 상자를 들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일정표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락을 받은 남편이 골목 입구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서 가슴을 헐떡이면서 마당 안의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엄마, 누나. 남편이 흙바닥에 두 손을 짚고 윤정숙 씨와 신우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께서 경찰차 뒷좌석에 앉으면서 김성훈 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성훈아, 미경이 좀 말려라. 너희 엄마가 잡혀간다. 남편이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어요. 저의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미경아, 이건 다 오해야. 제발 미경아. 비켜. 미경아, 한 번만 들어줘. 한 번만. 비키라고 했어. 저는 김성훈 씨의 손을 차분히 떼어냈습니다. 자기 그날 밤에 어머니랑 통화한 거 다 녹음됐어. 미경아. 미경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 거. 안심하라고 한 거. 다 녹음됐어. 김성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아빠의 등 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김성훈 씨를 내려다보셨어요. 자네. 아버님. 내 딸 다리에서 손 떼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흙바닥에서 일어났어요. 경찰차 두 대가 마당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둔탁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사이렌보다 더 또렷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함께 시댁 거실에 다시 들어갔어요. 거실은 압수수색 직후라 어수선했지만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천천히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제 명의로 돈을 빌리셨대요. 미경아. 아버님, 어머니랑 형님이 경찰서로 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한쪽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으셔서 손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네, 아버님. 아빠가 정말로 몰랐다. 알아요, 아버님. 미경아 미안하다. 사죄한다.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분만은 진짜 가족이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세영아. 장 실장이 자백했어. 처벌 감경 받으려고 다 풀었다. 다란이 어디까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통화 녹음, 합성 영상 파일 원본까지 다 제출했어. 세영아.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야? 형사 쪽은 사실상 끝났어. 이제 민사만 남았어. 저는 휴대폰을 든 채로 거실 창문 앞에 섰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고마워. 미경아, 한 가지 더. 응. 첫 번째 금융사에서 채무 무효 인정 답변 왔어.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나머지도 곧 따라올 거야. 거의 다 됐어. 응. 미경아, 잘 버텼어.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거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미경아.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래, 미경아. 네, 아빠. 끝까지 잘 헤쳐나가자. 아빠가 옆에 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가슴 한복판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건이 터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박세영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아들던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고만 있었어요. 미경아, 5군데 중에 4군데가 채무 무효 인정했어. 세영아, 진짜야? 진짜야. 2억 3천만 원 정리됐어. 나머지 1군데는 민사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이길 거야. 걱정 마. 저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채권 통보서를 처음 받아들던 그날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뜨렸던 종이, 떨리던 손가락, 새하얗게 변하던 김성훈 씨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세영아. 응.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 미경아, 너 혼자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겠어. 박세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응, 진짜로. 알겠지? 저는 박세영의 어깨에 잠시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형사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옆자리 아빠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살며시 올라왔어요. 윤정숙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신우이에게 징역 2년, 장 실장에게 징역 3년. 판결이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에 저를 돌아봤어요. 수갑을 찬 채로 입을 열려는데 옆에 있던 교도관이 빠르게 인도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던진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미경아, 두고 봐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다 무너졌던 마음에 더 이상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가자. 네, 아빠.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남편이 벽 한쪽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를 발견하더니 한 발 앞으로 나서려고 했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한 번만.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그대로 김성훈 씨 옆을 지나쳤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 사이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세영의 도움으로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 분할 모든 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우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김성훈 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준우를 만날 수 있는 권리만 남았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나오던 날 박세영이 사무실에서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미경아, 이걸로 끝났어. 세영아, 이제 한미경 씨 한 명만 남았네. 응.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혼이 결정된 종이 한 장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손바닥에 닿았어요. 회사로 복귀한 뒤에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신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야근이 아니었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듬해 봄에 인사팀장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한 차장. 네, 팀장님. 이번에 부장 승진 명단에 한 차장 이름 올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팀장님 얼굴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한 차장,
그동안 책임감 있게 일한 거 회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팀장님, 고생 많았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팀장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잡고 짧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잠시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책상 위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미경아. 아빠, 저 부장 됐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미경아. 네, 아빠. 잘했다. 아빠, 내 엄마가 알면 얼마나 좋아했겠냐.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사무실 책상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잠겨있던 무언가가 그날따라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빠,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와라. 아빠가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준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작년의 저와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이 처음 뵙던 그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아버님, 미경이 왔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준우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준우야, 이리 와봐. 준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시아버지의 손가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어요. 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가지런히 얹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대신 적어드린 듯 단정한 글씨로 준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라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미경아, 그거 받아둬라. 아버님, 이건 내가 따로 모은 거다. 며느리하고 손주한테. 저는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메모지가 통장 위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미경아. 네, 아버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받은 게 너무 적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과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시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이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통장을 열어보니 7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한부모 가정과 명예 도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준우의 대학 등록금 용도로 따로 묶어두었어요. 기부 영수증을 받아든 날 저는 시아버지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묘소 앞에 영수증을 잠시 올려놓고 작게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이게 제 인사예요. 바람이 가볍게 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묘소를 나왔어요. 그로부터 10개월쯤이 지난 늦가을이었어요. 저는 아빠와 준우를 데리고 일본 베프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아빠가 혼자 다녀오셨던 그 료칸이었어요. 같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료칸 방의 창문을 열자 노천탕 옆 작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붉게 물든 단풍이 정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우가 창가에 매달려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단풍이 진짜 빨개.
우리 준우 예쁘지? 응. 외할아버지도 와봐. 아빠가 천천히 걸어오셔서 창가에 함께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미경아. 네, 아빠.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을 마주 잡는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료칸 노천탕 옆 정원을 걸었어요. 준우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작은 등 두 개가 단풍나무 사이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찬 가을 공기가 폐 안쪽까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어디에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새벽 거실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우편함에서 꺼낸 노란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있는지 처음으로 또렷이 느껴졌어요. 준우가 멀리서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응, 우리 준우. 엄마가. 저는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준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내년에 또 와. 그래, 우리 준우. 내년에 또 오자. 외할아버지도 같이. 그럼 외할아버지도 같이 오시지. 아빠가 옆에서 작게 웃으셨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분의 웃음이었어요. 료칸 방으로 돌아와 준우를 재우고 저는 창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작년 아빠가 보내주신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료칸 노천탕 옆에서 단풍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진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준우가 자는 작은 숨소리가 방 안에 가만히 채워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이제는 저를 지키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그 료칸 방에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준우가 잠결에 작게 뒤척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준우의 따뜻한 이마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단풍잎을 한 장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끄럽지만 한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제 자신을 너무 오래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친엄마 같다고 믿었던 사람이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저는 무너지는 대신 똑바로 서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말이 모든 걸 덮어주는 만능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요.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였다 해도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저처럼 한참을 돌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버텨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응원과 위로를 보냅니다.